2024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 50년을 한자리에서 버텨온 모퉁이 슈퍼가 마침내 문을 닫는 날이었다. 철거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하나둘 떠나간 이웃 가게들 사이에서 이 작은 슈퍼만이 유독 오래 버텼다. 주인 할머니 박술래, 78의 나이로 마지막까지 가게를 지켰던 그녀가 드디어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드나들었다. 낡은 진열대와 냉장고, 세월의 때가 묻은 물건들이 하나씩 밖으로 옮겨졌다. 박술래는 가게 한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등을 쓰다듬으며 이곳에서 보낸 50년이라는 시간을 곱씹었다. 할머니, 이 오래된 계산대는 어떻게 할까요? 젊은 직원이 물었다. 나무로 만든 계산대는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지만 박술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다. 1974년 가게를 열던 날, 남편과 함께 직접 만들었던 계산대. 그 위에서 수많은 물건이 오갔고 수많은 손길이 스쳤다. 그것도 가져갈게요. 박술래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직원들이 계산대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공간이 드러났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서랍이 하나 보였다. 박술래는 천천히 일어나 그곳으로 다가갔다. 서랍을 열자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다. 표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외상장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박술래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이 장부를 본 지도 벌써 10년은 좋게 넘었다. 아니, 어쩌면 20년도 더 되었을지 모른다. 천천히 장부를 펼쳤다. 첫 장에는 1974년 4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가게를 연 지 한 달 만에 시작한 외상 기록이었다. 그때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어려웠다. 월급날까지 며칠 남았는데 식구들 끼니는 챙겨야 하고 아이들 학용품은 사야 하고 그런 이웃들에게 박술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에 주셔도 돼요. 급하지 않으니까. 장부를 넘기는 박술래의 눈가가 붉어졌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이름들과 날짜, 물품 내역과 금액, 그리고 그 옆에는 연필로 살짝 그어진 선들. 어떤 것은 지워져 있었고 어떤 것은 완납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금액 옆에 작은 동그라미가 쳐진 기록들이었다. 이것들은 받지 않기로 한 외상값이었다. 일부러 잊은 척했던 돈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 박술래는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았다. 한 집, 두 집, 세 집. 어느새 100을 넘어섰고 계속 세다 보니 200을 훌쩍 넘었다. 작은 금액도 있었고 상당한 금액도 있었다.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할머니, 여기 서랍 안에 편지들도 있는데요. 직원이 서랍 구석에서 묶은 편지를 꺼내 건넸다. 고무줄로 묶인 편지들은 모두 빛바랜 봉투에 담겨 있었다. 박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983년 겨울에 분유를 외상으로 사간 사람입니다. 그때 아이가 막 태어나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천천히 갚으라고 하셨죠. 그 분유로 제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베풀어 주신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박술래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오래전 일을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슈퍼 할머니께. 저는 1990년대 초반 이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입니다. 집이 어려워 학용품을 살 돈이 없을 때마다 할머니 가게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입니다. 지금 저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따뜻함을 제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박술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숨이 막혀왔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를 펼칠 때마다 잊고 있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술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괜찮다고 중얼거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고 있었다. 5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이 작은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절박함을 이해하는 곳이었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곳이었으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버텨주는 곳이었다. 박술래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저 이웃이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2015년 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외상을 받지 않았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게 운영도 예전 같지 않았고, 동네도 많이 변했다. 옛날처럼 외상이 필요한 사람도 없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박술래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리고 편지 묶음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이것이 50년의 증거였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흔적. 가게는 사라질지 몰라도 이 기억들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할머니, 이제 마지막 짐만 남았습니다. 직원의 말에 박술래는 천천히 일어섰다. 장부와 편지들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텅 빈 공간, 벗겨진 벽지, 금간 바닥.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곳이 여전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곳에서 웃고, 울고, 살아온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되어 가슴속에 남을 것이다. 그날도 유난히 더웠다. 1974년 3월, 서울 변두리 달동네 골목. 26살의 박술래는 남편 강대수와 함께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 남편이 공사판에서 벌어온 돈과 친정어머니께 빌린 돈을 모아 얻은 곳이었다. 여기서 장사가 될까? 박술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대수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다. 될 거야. 우리 열심히 하면 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둘은 며칠 밤을 새워 가게를 정리했다. 낡은 선반을 닦고, 벽지를 바르고, 직접 만든 계산대를 놓았다. 그리고 도매시장에서 떼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진열했다. 라면, 설탕, 소금, 비누, 양초.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로 가게를 채웠다. 개업 첫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신기한 듯 가게를 둘러보고 작은 물건 하나씩을 사갔다. 박술래는 서툰 손놀림으로 계산을 했다. 거스름 돈을 잘못 줄까봐 두세 번씩 확인했다. 강대수는 입구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자주 들러주세요. 그의 밝은 인사에 사람들도 화답했다. 첫날 매출은 10,000원이 조금 넘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박술래와 강대수는 행복했다. 마침내 자신들의 가게를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공장 노동자나 일용직 근로자였다. 월급날이 되면 물건을 사러 오지만 그 외의 날에는 가게가 한산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몇 명 오지 않기도 했다. 그의 사후 어느 날 저녁, 중년 여인이 가게에 들어왔다. 초췌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 그녀는 진열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라면 한 박스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박술래가 라면을 꺼내 계산대에 올렸다. 여인이 주머니를 뒤지다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한데, 모레가 월급날이거든요. 그때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순간 박술래는 망설였다. 외상은 위험하다는 말을 들어왔다. 자칫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하지만 여인의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괜찮아요. 모레 주세요. 여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며 라면을 안고 나갔다. 그날 저녁, 박술래는 남편에게 그 일을 말했다. 강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우리도 어려운 처지인 건 마찬가지잖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의 말에 박술래는 안도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하나 꺼내 외상장부라고 적었다. 첫 페이지에 여인의 이름과 날짜, 물품, 금액을 적었다. 이것이 50년 외상장부의 시작이었다. 이틀 후, 여인은 약속대로 돈을 가져왔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다음에도 필요하면 또 올게요라고 말했다. 박술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 오세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모퉁이 슈퍼가 외상을 해준다는 이야기. 한 달 후,
장부에는 10명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 몇천 원에서 10,000원 남짓한 작은 금액이었지만 박술래는 한 푼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어느 날 밤, 강대수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거 다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다. 외상이 쌓여가면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도매상의 물건값을 제때 치르기가 힘들어졌다. 박술래도 그 걱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외상을 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다들 어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기다려봐요. 박술래의 말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다. 늦더라도 결국 돈을 갚았다. 어떤 이는 조금씩 나누어 갚기도 했고, 어떤 이는 한꺼번에 몰아서 갚기도 했다. 그리고 갚을 때마다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감사를 표했다. 1975년 가을, 장부에 특별한 이름 하나가 추가되었다. 윤정숙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업고 가게에 들어왔다. 아이는 계속 울었고 여성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분유 좀 주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술래는 분유 한 통을 꺼냈다. 윤정숙이 지갑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다. 돈이 조금 부족한데요. 얼마나 있으세요? 2,000원이요. 분유값은 3,500원이었다. 1,500원이 부족했다. 박술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괜찮아요. 이거 먼저 가져가세요. 나중에 주세요. 윤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분유를 받아 안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그 후로 윤정숙은 단골이 되었다. 한 달에 2~3번씩 가게에 와서 아기 용품을 샀다. 때로는 현금으로, 때로는 외상으로. 박술래는 그녀가 올 때마다 아기의 얼굴을 보는 게 좋았다. 처음 왔을 때보다 점점 통통해지는 모습이 기특했다.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크는 건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윤정숙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다. 박술래는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자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그렇게 1970년대가 흘러갔다.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외상장부도 점점 두꺼워졌다. 어려운 시절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심에 모퉁이 슈퍼가 있었다. 박술래와 강대수는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다. 어느 겨울밤, 강대수가 장부를 정리하다가 박술래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이 동네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야. 사람들 표정 보면 알아. 우리 가게가 있어서 든든하대. 박술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희망을 나누는 곳, 서로를 돌보는 공간. 그것이 모퉁이 슈퍼의 진짜 의미였다. 1983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한파가 몰아치고 골목길은 꽁꽁 얼어붙었다. 모퉁이 슈퍼도 손님이 뜸했다.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집 안에만 있었다. 박술래는 난로 옆에 앉아 외상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장부를 넘기다 보니 오래된 기록 하나가 눈에 띄었다. 1980년에 적힌 이름. 김철호. 그는 공장 노동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들이 경황이 없어하던 그때 아내가 가게에 와서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외상으로 가져갔다. 금액은 20,000원 정도. 박술래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아내의 붉어진 눈, 떨리는 손, 곧 갚을게요라고 몇 번이나 되풀이하던 모습. 박술래는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후로 석 달이 지났고, 반년이 지났고, 1년이 지났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이웃을 통해 들었다. 김철호는 회복하지 못했고, 가족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그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니 찾을 방법도 없었다. 박술래는 한동안 고민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받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장부에 그대로 두어야 할까? 어느 날 밤, 남편 강대수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이 기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대수는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지우자. 그 사람들,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들 거야. 하지만 돈보다 사람이 먼저지. 우리는 이렇게라도 살고 있잖아. 박술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연필로 김철호의 기록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받지 않기로 한 표시. 그것이 첫 번째 지워진 기록이었다. 1985년 봄. 비슷한 일이 또 생겼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가족은 장례를 치르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워졌다. 그들은 모퉁이 슈퍼에 5만 원 가까운 외상이 있었다. 미망인이 어느 날 가게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박술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미망이는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술래는 그 기록에도 동그라미를 쳤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났다. 1988년, 1991년, 1995년. 매번 사정이 달랐지만 공통점은 있었다. 모두 예기치 못한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질병, 사고, 실직. 그들은 살아남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박술래는 그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만 손해 아닌가요? 어느 날 친구가 그렇게 물었다. 박술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믿고 기댔다는 게 고마울 뿐이에요. 실제로 그랬다. 돈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얻은 것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신뢰,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이해받을 수 있는 공간. 모퉁이 슈퍼는 그런 존재가 되어갔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동네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해에만 외상이 평소의 2배로 늘었다. 박술래도 힘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너무 절박했다. 사장님, 이번 주만 버티면 다음 주에 일당 들어와요. 저희 아이가 병원에 약값만이라도 쌀 한 포대만 제발 부탁드려요. 매일같이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 박술래는 가능한 한 모두 들어주려 했다. 장부는 빠르게 두꺼워졌다. 밤마다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과연 이 돈들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받아야 할까? 강대수도 건강이 나빠졌다. 오랜 노동으로 허리와 무릎이 상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둘은 가게를 계속 운영했다. 이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다.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도 안정을 찾았다. 외상을 갚으러 오는 이들이 늘었다. 어떤 이는 몇 년 만에 찾아와 그때 정말 고마웠다며 돈을 건넸다. 박술래는 그럴 때마다 기뻐하며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갚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연락이 끊기거나 이사를 가거나 아예 소식이 없거나. 박술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장부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하나, 둘, 셋. 세월이 흐르며 동그라미는 점점 많아졌다. 2010년 어느 날 박술래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계산을 해보았다. 동그라미 쳐진 기록들의 총액. 얼마나 될까? 계산기를 두드렸다. 숫자가 올라갔다. 1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결과를 보고 놀랐다. 10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50년 가까이 받지 못한 돈이 이렇게 많았다. 젊었을 때는 큰 돈이었을 금액. 지금도 결코 작지 않은 액수. 박술래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보았다. 후회가 밀려왔을까? 아니었다. 오히려 뿌듯함이 느껴졌다. 이 돈으로 누군가는 밥을 먹었고, 약을 샀고, 희망을 이어갔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따뜻해졌다. 돈은 쓰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자신에게 쌓아두면 그저 숫자일 뿐이지만 필요한 이에게 쓰이면 생명이 된다. 박술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장부를 덮으며 박술래는 혼잣말을 했다. 잘했어. 술래야. 잘한 거야. 그리고 장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비밀. 혼자만 간직할 이야기. 그것으로 충분했다. 2024년 가을로 돌아왔다. 박술래는 계속해서 편지들을 읽었다. 하나를 펼칠 때마다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6번째 편지를 펼쳤다. 손글씨가 약간 떨리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이 쓴 것 같았다.
사장님, 저는 1987년 여름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한 후 이 동네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한 달을 버텨야 했는데 돈이 없었죠. 사장님 가게에서 쌀과 반찬거리를 외상으로 샀습니다. 사장님은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천천히 하세요. 아이들 잘 키우세요라고 응원해 주셨죠.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건 사장님 덕분입니다. 박술래는 그 여인을 기억했다. 당시 30 초반으로 보였던 그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게에 들어오던 모습.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지만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사랑이 넘쳤다. 박술래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 7번째 편지는 짧았다. 할머니, 1992년 겨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빚진 외상값 기억하십니까? 저희 가족은 그 돈을 갚지 못한 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생 죄송했습니다. 이제라도 갚고 싶지만 가게가 문을 닫는다니 방법이 없네요. 할머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술래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할 게 뭐가 있나. 그때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혹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8번째, 9번째, 10번째.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각각의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된 감정이 있었다. 감사, 그리고 미안함. 외상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박술래는 그들이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20번째 편지쯤 되었을 때 특별한 내용이 나왔다. 사장님, 저는 2003년에 이 동네를 떠났던 대학생입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달은 정말 돈이 없었어요. 학용품을 살 돈도 밥을 먹을 돈도 없었죠. 사장님 가게에서 컵라면과 공책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한 달 후 갚겠다고 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고 사장님께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의사가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학교를 그만뒀을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되었다는 그 학생. 박술래는 희미하게 기억이 났다. 항상 피곤해 보이던 젊은이. 가게에 올 때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예의는 바르게 지키던 청년. 그가 의사가 되었다니. 박술래는 웃음이 나왔다. 자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니. 편지는 모두 30통이 넘었다. 어떤 것은 길고 자세했으며 어떤 것은 짧고 간결했다. 하지만 모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술래는 한 통 한 통 소중히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베푼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50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다. 돈이 부족해 걱정할 때도 있었고 외상값을 못 받아 속상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들을 보니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 직원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박술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가실 준비 되셨어요? 박술래는 천천히 일어섰다. 편지들을 다시 고무줄로 묶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가게를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의 여인, 노인, 젊은이,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박술래는 놀라 멈춰섰다. 사장님,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왔다. 박술래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오래전 두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 후 이 동네에 왔던 그 여인. 이제는 백발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왔어요. 사장님을 보러 왔어요. 여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술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오래전 외상을 했던 사람들, 편지를 보낸 사람들. 그들이 모두 이곳에 와 있었다. 어떻게? 박술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소문 들었습니다. 가게 문 닫는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이었다. 박술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와 준 것이 믿기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술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람들도 함께 인사했다. 그 순간 5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 서로 의지하며 버텼던 시간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새로운 곳에서도 행복하세요. 사람들의 말에 박술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앞만 보고 걸었다. 가방 속에는 장부와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50년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박술래는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다. 2015년 봄, 남편 강대수가 세상을 떠났다. 70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생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지켰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걱정했다. 술래야. 병상에 누운 강대수가 박술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왜 그래요? 말하지 말아요. 힘들잖아요. 박술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강대수는 고개를 저었다. 들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가게 말이야. 당신 혼자 하기 힘들면 문 닫아도 돼. 무슨 소리예요? 가게는 우리 삶이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무리하지 마. 강대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술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남편과 함께 일군 이곳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강대수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외상장부. 그거 계속 간직해요. 우리가 살아온 증거니까. 알았어요. 우리 잘 살았지? 네. 정말 잘 살았어요. 박술래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강대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찾아왔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이는 오래전 이사를 간 후 처음 다시 온 것이었고, 어떤 이는 멀리서 달려온 것이었다. 모두 강대수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의 위로에 박술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함이 느껴졌다. 남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장례가 끝난 후 박술래는 홀로 가게로 돌아왔다. 텅 빈 집, 텅 빈 가게. 남편 없는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다. 계산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 박술래는 서랍을 열어 외상장부를 꺼냈다. 오랜만에 보는 장부였다. 2015년 이후로는 더 이상 외상을 받지 않았으니 새로운 기록이 추가될 일도 없었다. 박술래는 장부를 천천히 넘겼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50년의 기록, 수많은 이름, 날짜, 금액, 그리고 남편의 필적도 군데군데 보였다. 박술래가 바쁠 때 강대수가 대신 적어준 기록들. 그것을 보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술래야, 이 사람 외상 추가했어.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런 대화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일상.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박술래는 장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보고 싶어요. 혼잣말이 가게 안에 울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술래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슬픔을 토해내듯이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다. 시간이 지나며 박술래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물건을 정리했다. 혼자서 하기엔 힘들었지만 익숙한 일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것, 장부를 간직하는 것.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다. 박술래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시력도 떨어졌다. 가게 일이 점점 버거워졌다. 그래도 버텼다.
이곳이 자신의 삶이었으니까.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들은 집 안에만 있었고 가게도 한산해졌다. 박술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그만둘 때가 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50년을 지켜온 곳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과 같았다. 망설임이 계속되었다. 2023년 재개발 소식이 들렸다. 이 동네가 철거 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 박술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왔다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또 몇 달이 걸렸다. 여러 번 고민하고 망설이고 후회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2024년 가을, 마침내 이삿짐을 싸는 날. 박술래는 서랍 속 장부를 발견했다. 그리고 편지들도 함께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계속 간직하기로 했다. 우리가 살아온 증거, 사랑한 증거, 함께한 증거.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죠? 박술래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었다. 박술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다. 철거를 앞둔 골목에 소문이 퍼졌다. 모퉁이 슈퍼가 드디어 문을 닫는다는 소식. 5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켰던 그 가게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이야기. 동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다. 김영희, 60대 중반의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다. 젊은 시절 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할 때 모퉁이 슈퍼는 늘 그곳에 있었다. 돈이 부족할 때 외상으로 물건을 사갔던 기억. 박술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엄마, 왜 그래? 딸이 물었다. 김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날 저녁, 김영희는 오래된 서랍을 뒤졌다. 어딘가에 보관해둔 편지가 있을 것 같았다. 한참을 찾다가 낡은 상자 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10년 전에 쓴 편지. 박술래에게 보내려다 망설였던 편지. 그 편지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려웠던 시절, 할머니가 베풀어준 도움. 그 덕분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 김영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전하겠다고. 이튿날 아침, 김영희는 모퉁이 슈퍼로 향했다. 가게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철거 작업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술래는 아직 그곳에 있었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박술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김영희를 알아보고 웃었다. 영희 씨, 왔구나? 네, 할머니 떠나신다는 소식 듣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김영희가 편지를 꺼내 건넸다. 박술래는 그것을 받아 천천히 읽었다. 읽는 동안 눈가가 붉어졌다. 편지를 다 읽은 후 박술래는 김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50년의 세월이 그 손길 속에 담겨 있었다. 비슷한 일이 계속 이어졌다.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찾아왔다. 모두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어떤 이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어떤 이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술래는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맞았다. 사장님, 기억하세요? 1990년대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젊은 남성이 말을 꺼냈다. 박술래는 고개를 갸웃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남성은 미소 지으며 계속했다. 제가 학용품을 외상으로 사갔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셨죠. 아, 그랬구나. 그 말이 힘이 됐어요. 덕분에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남성의 말에 박술래는 웃었다. 자신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노인, 중년, 젊은이, 세대를 넘어선 사람들이 가게 앞에 모였다. 누군가 제안했다.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모두 동의했다. 즉석에서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퉁이 슈퍼에 다녔죠. 사장님은 항상 친절하셨고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직장을 잃었을 때 사장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외상으로 식료품을 사갔고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가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의 중심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박술래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 박술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할머니,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80대로 보였고 걸음이 불편해 보였다. 박술래는 그를 알아보았다. 50년 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부터 알던 이웃이었다. 기억하시오? 내가 첫 손님이었소. 그럼요. 기억하죠. 그때 내가 설탕 한 봉지를 샀었지. 당신과 당신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노인의 말에 박술래는 웃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첫 손님을 맞이한 설렘. 남편과 함께 나눴던 기쁨. 50년이 지났소. 우리 모두 늙었지만 당신의 따뜻한 만큼은 변하지 않았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박술래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인사 속에는 50년의 우정이 담겨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다. 하지만 떠나기 전 모두 박술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작별은 슬펐지만 동시에 아름다웠다. 박술래는 혼자 남았다. 가게 앞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도 이 석양처럼 아름다웠다고.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감사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었던 50년.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어요. 박술래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별이 하나 반짝였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며 박술래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름 몇 개를 떠올렸다. 그 중 하나는 이정민이라는 청년이었다. 1995년 그는 25살의 나이로 이 동네에 왔다. 서울에서 꿈을 찾아 상경한 젊은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이정민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 월급은 적었고 방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다. 밥을 굶는 날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모퉁이 슈퍼에 들렀다. 박술래는 그의 처지를 알고 있었다. 형편이 어려우면 천천히 갚아도 돼요. 박술래의 말에 이정민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라면과 빵을 외상으로 사갔다. 장부에는 그의 이름이 점점 늘어났다. 한 해가 지났다. 이정민은 여전히 어려웠다. 공장이 어려워지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외상값을 갚을 형편이 아니었다. 박술래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요? 네. 어떻게든 먹고 있어요. 이정민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박술래는 라면 몇 개를 더 챙겨주었다. 이건 서비스예요. 건강 챙기세요. 이정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언젠가 성공하면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1997년 IMF 위기가 터졌다. 이정민이 다니던 공장도 문을 닫았다. 그는 일자리를 잃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떠나기 전 그는 모퉁이 슈퍼에 들렀다. 박술래에게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외상값을 못 갚고 가게 됐어요. 괜찮아요. 건강하게 살기만 해요. 박술래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정민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 후로 이정민의 소식은 끊겼다. 박술래는 그를 기억했다. 장부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 조용히 동그라미를 그렸다. 받지 않기로 한 표시.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또 다른 이름도 있었다. 최수진이라는 여성. 1988년 그녀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이 동네로 도망쳤다.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돈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절박한 상황이었다. 최수진은 모퉁이 슈퍼에서 생필품을 외상으로 샀다. 박술래는 그녀의 상황을 눈치챘다. 멍든 얼굴,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 박술래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것을 챙겨주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박술래의 말에 최수진은 울었다. 오랜만에 만난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이 동네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일자리를 구하고 딸을 학교에 보내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몇 달 후 최수진은 외상값을 갚으러 왔다.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박술래는 받으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힘내세요. 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남겠다고. 하지만 삶은 쉽지 않았다. 1990년 최수진의 딸이 병에 걸렸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최수진은 모퉁이 슈퍼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다. 사장님, 또 외상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박술래는 흔쾌히 동의했다. 장부에 최수진의 이름이 다시 추가되었다. 이번에는 금액이 좀 더 컸다. 하지만 박술래는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딸이 건강해지는 것이었다. 다행히 딸은 회복했다. 최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으려 했다. 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여전히 빠듯했다. 시간이 지나며 외상값을 갚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다. 2000년 최수진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떠나기 전 박술래에게 편지를 남겼다. 사장님, 외상값을 다 갚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 딸이 무사히 자랄 수 있었던 건 사장님 덕분입니다.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박술래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딸이 건강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장부에서 최수진의 이름을 찾아 조용히 동그라미를 그렸다. 이렇게 잊혀진 이름들이 많았다. 어떤 이는 연락이 끊겼고 어떤 이는 소식 없이 떠났다. 박술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신 그들의 행복을 빌었다. 어디에 있든 잘 살고 있기를 바랐다. 장부를 넘기며 박술래는 각각의 이름을 떠올렸다. 얼굴, 목소리, 이야기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다. 돈을 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 얻은 것이 있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희망, 사랑에 대한 확신. 모두 잘 살고 있겠지. 박술래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장부를 덮었다. 이제 그 이름들을 보내줄 시간이었다. 50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갈 준비를 해야 했다. 이삿짐이 모두 떠난 후 박술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 50년을 보낸 골목과는 많이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다. 짐을 정리하며 박술래는 외상장부와 편지들을 책장에 꽂았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들이 자신의 보물이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의 증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택배 기사가 큰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박술래는 의아해하며 받았다. 보낸 이를 확인했지만 이름이 낯설었다. 상자를 열자 편지 한 통과 함께 여러 물건이 들어있었다. 사진들, 작은 선물들, 그리고 두툼한 봉투. 박술래는 먼저 편지를 읽었다. 사장님께, 저는 1995년에 이 동네에 살았던 이정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젊은 청년으로 어려운 시절 사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IMF 때 고향으로 돌아간 후 외상값을 갚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평생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최근 사장님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빚을 갚고 싶어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새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봉투 안에는 당시 외상값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또한 제 가족 사진도 함께 보냅니다.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께서 그때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꿈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따뜻함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술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을 기억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사진을 보니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술래는 웃으며 사진을 쓰다듬었다. 봉투를 열었다. 돈이 가득 들어 있었다. 많은 금액이었다. 박술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다음 날 박술래는 동네를 산책했다. 새로운 동네를 둘러보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골목 끝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 희망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 아이들이 책을 읽고 어른들이 쉬어가는 곳. 박술래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다.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결정했다. 이정민이 보낸 돈을 이 도서관에 기부하기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달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관리자가 감사하며 말했다. 박술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감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날 밤 박술래는 이정민에게 답장을 썼다. 정민 씨, 편지와 선물 잘 받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당신이 보내준 돈은 이 동네 도서관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것입니다. 당신의 감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편지를 붙이고 박술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돈의 순환, 사랑의 연결.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최수진으로부터였다. 그녀도 박술래의 주소를 알아냈다. 편지에는 사과와 감사가 가득했다. 사장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1988년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쳤던 여자입니다. 사장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제 딸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 사장님 덕분입니다. 외상값을 다 갚지 못해 평생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갚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술래는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최수진도 잘 살고 있다니.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였다. 이후로도 간간히 편지가 왔다. 오래전 외상을 했던 사람들, 박술래를 기억하는 이웃들. 모두 감사와 안부를 전했다. 박술래는 그 편지들을 모아 보관했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선물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박술래는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이 받은 것이 참 많다고. 돈보다 소중한 것들. 사랑, 신뢰, 감사, 기억. 여보, 우리 정말 부자로 살았어요. 박술래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새 동네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박술래는 천천히 적응해 갔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일에서 벗어난 삶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가게에 나가지 않는 아침, 손님을 맞지 않는 오후. 뭔가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평온함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희망도서관에서 연락이 왔다. 박술래가 기부한 장학금으로 첫 번째 학생을 선정했다는 소식. 중학생 여학생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용품을 살 돈이 없었다고. 박술래는 그 학생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여학생은 수줍어하며 박술래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이에요. 그래. 반가워. 나는 박술래라고 해. 박술래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할머니 덕분에 학용품을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한테는 더 큰 감사지. 둘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공부를 좋아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걱정이 많다고 했다. 박술래는 그녀를 격려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 꿈을 계속 꾸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박술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 전 자신이 도왔던 그 아이들처럼 서연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꿈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후로 박술래는 도서관의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도서관에 나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박술래의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이야기는 재미있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주세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박술래는 웃으며 약속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날들. 박술래는 행복했다. 5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려갔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어느 봄날 박술래는 옛 동네를 방문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그곳을 보고 싶었다. 철거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박술래는 옛 동네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낯선 곳이 되어 있었다. 건물들이 헐리고 골목이 사라지고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퉁이 슈퍼가 있던 자리도 찾을 수 없었다. 박술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50년의 흔적이 모두 지워진 것 같아 아쉬웠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건물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아있으니까. 할머니, 누군가 박술래를 불렀다.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김영희였다. 그녀도 옛 동네를 찾아온 것이었다. 영희 씨,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두 사람은 함께 동네를 걸었다. 없어진 골목, 사라진 가게들을 이야기하며 추억을 나누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그 따뜻함. 할머니, 새 동네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평화롭고 조용해.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생각 많이 해요. 김영희의 말에 박술래는 미소 지었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박술래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풍경, 변해가는 세상. 모든 것은 흘러가지만 중요한 것은 남는다. 집으로 돌아온 박술래는 책장에서 외상장부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겼다. 각각의 이름, 날짜, 기록,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이 장부도 쉬게 해줘야겠다고. 박술래는 장부를 닫고 책장 깊숙이 넣었다. 이제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 시간이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하루. 그것이 박술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박술래는 80을 넘기며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도서관에 나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것이 그녀의 기쁨이었다. 어느 날 서연이 찾아왔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그녀는 키도 크고 밝아져 있었다. 할머니,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서연의 말에 박술래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도왔던 아이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서연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세대를 넘어선 사랑.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2027년 겨울, 박술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81살의 나이로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새 동네 이웃들, 옛 동네 사람들, 도서관 아이들. 모두 박술래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다. 장례식장에는 외상장부와 편지들이 전시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박술래의 삶을 되새겼다. 50년 동안 베푼 사랑, 조용히 간직한 비밀, 아무런 대가 없이 도운 이웃들. 할머니는 우리의 은인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박술래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장례식 후 박술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또 하나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박술래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다. 봉투에는 모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열자 박술래의 손글씨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희 삶을 돌아보니 후회는 없습니다. 50년 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외상장부에 적힌 이름들, 받지 못한 돈들. 어떤 이는 그것을 손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누군가는 밥을 먹었고 누군가는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베푼 것보다 제가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신뢰, 사랑, 감사,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세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남편에게 여보, 5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이제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박술래 올림.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박술래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랑이었다. 용서, 이해, 그리고 희망.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결의했다. 박술래의 정신을 이어가기로. 희망도서관에 박술래 기금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계속 돕기로 했다. 서연이 그 기금의 첫 번째 운영자가 되었다. 할머니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할게요. 서연이 다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매년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박술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간이 흘러 박술래를 직접 알던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은 박술래에 대해 들었고 그녀의 삶에서 배웠다.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있었대. 50년 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대. 돈을 받지 않고 조용히 사랑을 베풀었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다. 그리고 배웠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외상장부는 도서관에 영구 보존되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옆에는 박술래의 사진과 편지들도 함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세월이 흘러도 박술래의 유산은 계속되었다. 건물은 사라지고 가게는 없어졌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것이 영원한 유산이었다. 2050년, 서연은 이제 중년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희망도서관에서 일하며 박술래 기금을 운영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돈은 쓰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자신에게 쌓아두면 그저 숫자일 뿐이지만 필요한 이에게 쓰이면 생명이 된다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겼다. 박술래의 정신을. 그렇게 50년 외상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가 되었다. 한 사람이 베푼 친절이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박술래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돈이 아닌 사랑, 기록이 아닌 기억, 물질이 아닌 정신. 모퉁이 슈퍼는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싹튼 사랑은 계속 자라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랄 것이다. 영원히.